이제는 러시아도 한국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자 러시아가 제일 먼저 떠올린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공장을 단돈 100달러에 넘기고도 다시 그 땅을 예약해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가 고백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우리를 설득했고 우리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모스크바는 영하 25도였고 크렘린 회의실 창문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우리 강요들을 한 명씩 훑어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죠.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세르게이 안드레예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35년간 러시아 극동무역청에서 일했지요. 동북아 정책을 설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율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대통령의 발표 후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번호였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 제 오랜 지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묵직했습니다. 안드레예프 씨, 우리는 곧 만나게 될 테니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준비를 위한 후퇴일 뿐이에요. 그땐 그저 외교적 수사로 들렸던 그 말이 몇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예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무너뜨렸어요. 국경, 신뢰, 거래선, 미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죠. 한때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러시아의 깃발이 이제는 찢어진 천 조각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함께 러시아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어요. 다들 중국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할 거야. 중국만이 우리의 미래야, 이런 말들이 크렘린 복도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6월 모스크바 국가안보회의에서 저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푸틴의 측근 중 하나가 비웃듯 물었죠. 그들은 이미 떠났소. 미국 편에 선 지 오래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무기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략을 넘겨줄 겁니다. 그건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죠.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글을 적고 있는 2025년에 와서야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구하는 마지막 열쇠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겨울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영하 40도, 창문을 열면 숨결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피부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곳에서 생존은 곧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2018년 1월 이르쿠츠크 외곽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러시아 보일러 시스템이 고장 나 마을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집 안에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놀랍게도 경동나비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보일러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3년 전 아들이 사줬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소. 러시아 제품보다 더 러시아적인 제품이지. 우리 추위를 이해하는 유일한 외국 물건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의 생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선전이나 정치적 약속 없이 그저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요.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대학교 방문 중이었죠. 한밤중에 도서관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마다 팔도 도시락 컵라면이 놓여 있더군요. 왜 하필 한국 라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밤샘 친구예요. 러시아 라면은 배는 부르지만 이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줘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식품 하나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 제품의 마법이었어요. 제품을 팔지 않고 관계를 팔았던 거죠.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당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침체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차 공장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공장장 미하일은 자랑스럽게 생산 라인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안드레예프 씨. 우리 공장은 절대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처음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다른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지점을 냈지만 현대는 러시아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던 거예요. 러시아 직원들이 마치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는 러시아 영혼과 한국 기술의 결합체예요. 미하일이 속삭였죠.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차, 시베리아 험로도 거뜬히 달리는 차. 이건 러시아인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러시아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독일 차보다 현대차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푸틴 대통령의 경호원들도 산타페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삼성전자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2019년 이르쿠츠크 대지진 직후 가장 먼저 구호품을 보낸 건 러시아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보냈고 시골 학교에는 컴퓨터실을 지어줬죠. 놀랍게도 2021년 러시아 정보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TV와 모니터는 모두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정보부장 세르게이 나리슈킨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던 게 생생해요. 미국 기업들은 백도어를 심어 우리를 감시하지만 삼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최고 정보기관이 한국 기업을 신뢰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총 한 자루 들지 않고도 러시아의 심장을 장악했던 거였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탱크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35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날 모스크바의 모든 서방 기업들은 천둥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다. 제재에 동참한다. 러시아 정부를 규탄한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모두가 떠나갔어요. 처음엔 우리 정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푸틴은 곧 다시 오겠지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달랐어요. 언론 성명도 비난도 화려한 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2022년 4월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모스크바 시내의 삼성 매장이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매장 유리창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기억합니다.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매장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블라디미르 노인이었어요. 이건 안드레예프 씨, 이별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는 백발이 나부끼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죠. 이건 기다려달라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블라디미르는 참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오리온 초코파이 한 상자가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전쟁 시작 전날 한국 본사에서 온 마지막 물건이에요. 팔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간직할 겁니다. 그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깊은 신뢰였어요. 놀라운 건 다른 러시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였죠. 현대차 딜러숍, 삼성 서비스 센터, LG 매장. 모두 문을 닫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이별이 아닌 잠시 안녕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2022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된 현대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때 한국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만 남겼으니까요. 그 깨달음은 2022년 7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을 때 더욱 강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매각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달러예요. 100달러. 말도 안 돼. 푸틴은 크렘린 회의에서 분노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을 그렇게 넘긴다고. 그들은 미쳤나? 모두가 한국이 러시아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이 달랐습니다. 계약서를 구해 밤새 검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있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원소유자가 공장을 동일 조건으로 재매입할 수 있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돌아올 준비였어요. 한국은 제재를 피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놓아둔 거였죠. 현대차는 공장을 버린 게 아니라 보관해 둔 겁니다. 호기심에 다른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방식도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철수가 아닌 잠정 중단, 매각이 아닌 임시 위탁. 모든 계약서에는 돌아올 권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에 남은 한국 기업 자산이었습니다. 공장은 전기만 끊었을 뿐 모든 설비를 그대로 두었고 직원들은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 상태로 두었으며 심지어 일부 한국 브랜드는 러시아 업체를 통해 여전히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 중에도 러시아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적인 비즈니스는 중단했지만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이 발견을 푸틴에게 보고했어요. 처음엔 그도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바로 그때 한국 차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준비를 위한 후퇴일 뿐이에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도 않았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강대국의 포효보다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돌아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봄,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출길은 막히고 제재는 더 강화되고 우방국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크렘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3월의 어느 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푸틴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북극해를 열어야 산다. 회의실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꿈이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혹독한 기후 때문에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북극 항로를 연구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경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12,000km를 항해해야 했어요. 하지만 북극해를 통과하면 7,200km로 줄어들고 운송시간은 30일에서 18일로 감소했죠. 이건 세계 무역의 혁명이었습니다. 물류비만 40% 절감. 이 루트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무역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시작점과 종착점. 그 핵심에 있는 건 바로 동해였어요. 그것도 한국이 위치한 바로 그곳. 중국은 동해로 직접 나갈 수도 없었고 쇄빙선 기술도 부족했어요. 일본은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러시아와는 영토 분쟁 중이었죠. 그럼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동해에 직접 면해 있으면서도 극지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 한국이 만든 쇄빙 연구선 아라오누는 이미 10년 넘게 북극과 남극을 누비고 있었고 극지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빙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20년 전부터 극지 탐사를 위한 기지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런 준비를 했다고? 언제? 어떻게?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작성한 북극해 협력 계획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선박을 만들고 러시아는 항로를 안내할 것이다.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13년 전 한국은 이미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열어야 할 상황이 올 것을 알았고 그때 자신들이 필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예측했던 거예요. 2023년 7월
러시아 연방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북극해 항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은 이미 떠났잖아. 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떠난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만 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푸틴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드레예프,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한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전쟁은 결국 끝날 거예요. 하지만 끝난 뒤 누가 무역을 장악할지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한국의 손이어야 했어요. 북극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 자연스럽게 다음 의제로 넘어갔어요. 바로 우주였습니다. 러시아가 한때 세계 최강의 우주 강국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죠. 스푸트니크, 유리 가가린, 바이코누르 발사장. 그 모든 영광이 있었던 시절.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땠나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퇴출당하고 위성 발사도 실패하고 심지어 우주 발사체 제어 장비조차 가동을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반도체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요. 2023년 8월 국방우주회의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위성도 못 쏘아 올려. 미국은 칩을 안 주고 중국은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 그때 한 국방부 국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드레예프, 한국은 우주 발사체 기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한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잘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우주,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호기심에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로호를 쏘아 올렸고 누리호를 통해 순수 자국 기술로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기술을 처음 전수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점이었죠. 2000년대 초반 러시아는 한국의 나로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했어요. 물론 전부 준 건 아니었죠. 핵심 기술은 감추고 단계별로 제한적으로만 제공했었죠. 당시 우리 측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걱정 마. 이것만으론 절대 자기들 로켓을 못 만들어. 하지만 한국은 그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나머지는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했어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부분까지도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그들은 완전히 자국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큰 형처럼 기술의 일부만 나눠줬는데 한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낸 거였으니까요. 한국 우주국의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달 탐사 계획까지 추진 중이었어요. 게다가 위성통신 기술과 지상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개발 중인 우주 인터넷 위성군이었어요. 이건 러시아가 미국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발하려 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어요. 이제 우린 한국에게 기술을 팔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같이 개발하자고 말할 때가 왔습니다. 처음엔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 러시아가 어떻게 한국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건지 다들 믿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몇 주 뒤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러시아의 군사위성 발사가 실패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우주 프로그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나온 해결책이 바로 우주기술 공동개발 계획이었어요. 러시아가 가진 기초 우주과학과 한국의 첨단 전자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거였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제안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거절도 조건부 수락도 아닌 즉각적인 호의였습니다. 함께 우주를 탐험한다면 더 없는 영광이죠. 이 말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멀리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러시아의 기술적 토대를 인정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혁신을 쌓아 올리고자 했죠. 저는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유리할 때 밀어붙이며 위기엔 물러나는 것. 그게 국제 정치의 기본 공식이었죠. 특히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은 항상 힘을 앞세우며 외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관찰하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접했어요. 의도적 침묵, 전략적 후퇴. 이건 한국만의 특별한 외교 언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히려 말하지 않는 전략이었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러시아는 탄약이 부족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 중국과 인도는 중립, 몇몇 나라들은 러시아 편을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국제회의에서도 조용히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나 2022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미국 쪽 무기 유통망을 분석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탄약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이 그것을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였죠. 이건 참전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개입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묘한 균형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줄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지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섭섭했어요. 우릴 돕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만히 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우회 지원을 하면서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 외무부에서 곧장 대사 소환하고 관계 단절을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한국이 참여한 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물밑에서는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죠. 2023년 5월 한 국제회의에서 제가 한국 외교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원하나요? 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나요? 그의 대답은 잊을 수 없어요. 안드레예프 씨,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비난한다면 그건 일시적 만족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한다면 언젠가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모든 행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2023년 10월 크렘린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군들이 제 말을 비웃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은 전략의 달인입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아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끊겼을 때 한국은 단순히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러시아 시장 회복 시점을 분석했고 우리의 군수 부족을 예측하며 미리 생산 라인을 돌려놓았고 공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접어둔 거였어요. 비즈니스가 중단된 사이에도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장은 닫혔지만 수리센터는 운영됐고 부품은 제3국을 통해 공급됐으며 심지어 임시 매각된 공장들도 한국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2023년 말 푸틴이 제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안드레예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 우리가 놓친 게 뭐지? 그 질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고 그들은 숨기는 것에 집중했죠. 우리는 현재를 위해 싸웠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겠군. 그 말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힘이 아닌 전략을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러시아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경계합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동맹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관계는 항상 불안한 균형 상태였어요.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고 너무 멀면 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전쟁이 터지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본능적으로 중국을 향했습니다. 석유를 팔고 무역로를 열고 부품을 구하려 애썼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중국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초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더 싼 가격의 석유, 더 많은 영토 접근권, 심지어 극동 지역 개발권까지. 2023년 4월 한 국방부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군대의 장비 부품 중 78%가 중국산으로 대체됐다는 거였죠. 통신 장비, 레이더,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한 국장이 분노했습니다. 이러다 중국한테 숨통까지 내주겠네요. 우리 군대는 중국 없이는 작동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동반자였지 새로운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더 러시아를 하위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3년 7월 시베리아 천연가스전 계약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장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30년 계약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다른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서명했죠. 그날 밤 푸틴조차 분노했다고 해요. 그들은 우리를 식민지처럼 대한다. 중국은 늘 대국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입장을 먼저 물었죠. 러시아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2023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국에 너무 많이 기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들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삼킬 겁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거슬렸어요. 러시아를 너무 약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러시아를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2023년 8월부터 크렘린 내부 회의 때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무거운 곰처럼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가볍고 빠르며 무엇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파트너예요. 그 표현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이 국가 외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주는 외교를 해왔는데 한국은 신뢰를 주는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누구도 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걷자고 말했죠. 그들은 군사기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 점유를 강요하지 않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묻고 제안하고 상대가 거절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었죠. 2023년 9월 푸틴과의 개인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 둘 중 어느 쪽이 러시아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요? 푸틴의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러시아 시장에 깊이 뿌리내렸는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라.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건 역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를 선택한 순간이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바다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지도자들은 늘 태평양과 흑해, 발트해만 중요시했어요. 동해는 그저 작은 바다일 뿐이었죠.
하지만 2023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해운이 붕괴되고 수에즈 운하가 불안정해지고 세계 무역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북극 항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죠. 2023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러시아 해군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가 잊히지 않습니다. 대형 세계지도 앞에서 한 제독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북극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해.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국이었고 특히 극지용 선박 제조에서 독보적이었어요. LNG선, 쇄빙선, 극지형 컨테이너선. 북극 항로에 필요한 모든 선박을 제조할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개발한 아이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빙하 속에서도 안전한 루트를 찾아주는 이 기술은 러시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한국은 추위와 싸워본 적 없는 나라인데도 극지 항해 기술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월 한국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항구 관계자 김 부장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드레예프 씨, 북극해는 러시아의 것이지만 그 바다를 항해할 배는 한국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부산항이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극지 연구소를 설립하고 아라우누를 건조하고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북극해가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였군요. 2024년 2월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문을 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도착한 한 통의 서류가 있었어요. 2010년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작성한 비밀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은 북극해동의 연계 전략이었어요.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마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21세기의 실크로드는 얼음 위에 쓰여질 것이다. 그 길을 만드는 건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손이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도 위에 미래의 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지도를 따라 움직이게 됐어요. 북극해 항로의 중심이 동해로 이동하는 그날, 세계 무역의 새로운 중심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준비된 자의 몫이며 동해는 이미 대한민국의 바다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생존력을 가진 민족이다. 처음 이 논문이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민족들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이 논문이 가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존학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생존학 및 환경 적응력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로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은 한국인일 것이다.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학자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해밀턴,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 적응력과 생존력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평생을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과 인간의 적응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사막, 극지방, 정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조사했죠. 투아레그족이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누이트가 영하 40도의 눈과 얼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법, 아마존 원주민들이 밀림의 위험 속에서 번영하는 비결까지 인류의 놀라운 적응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누비며 연구한 후에도 여전히 제 이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수천 년에 걸쳐 그 환경에 적응해왔고 근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찾아온 젊은 연구원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해밀턴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는 인류 생존학적으로 기적 같은 곳입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한국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는 알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는 것도요. 하지만 생존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찾아봤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후 및 지정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처음엔 이것이 오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했어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여름에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습도 80%가 결합된 찜통 더위.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급 한파와 칼바람. 봄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어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가을에는 태풍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사계절 모두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자연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발 환경오염과 일본발 방사능 유입 우려까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이 봉쇄된 사실상의 섬나라 같은 고립된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더구나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게 가능한가? 제 연구실에 붙어 있는 세계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니. 전쟁, 자연재해, 환경오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는 극한 생존 난이도 최상급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역사, 기후, 경제 발전 과정,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와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하늘은 노란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태양은 흐릿한 원반 모양으로만 보였어요. 마치 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건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였습니다. 교수님, 마스크 착용하세요. 마중 나온 연구원이 KF94라고 쓰여있는 특수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첫날부터 환경의 혹독함을 체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연구원이 급하게 말렸어요. 창문은 열지 마세요.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으니까요. 방 한쪽에 놓인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디스플레이에는 실내 공기질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위험하니 창문을 열지 말라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나간 하늘은 놀랍도록 파랗고 선명했어요. 한국인 연구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날이에요. 정말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네, 오늘 기온이 딱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세지 않죠? 이런 날은 1년에 1, 2주 정도밖에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나머지 350일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저는 1년 동안 계절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야만 이 나라 사람들의 생존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7월 말 서울의 여름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감온도 42도, 습도 85%.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화상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고 안경에는 습기가 차올랐어요. 에어컨이 없는 공간은 마치 찜질방 같았죠.
이건 사막보다 더 힘든데요? 사하라에서도 이렇게 숨쉬기 힘들지는 않았어요. 현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8월이 되면 이보다 더해요. 게다가 열대야도 계속되어서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8월 초 뉴스에서는 쓰러지는 노약자들과 도로에서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온도는 무려 65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취재진이 도로에 계란을 깨서 올려놓자 실제로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여름이 사막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은 인간이 적응하기에 최악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냉각 타월을 목에 두르고 얼음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냉장 스프레이로 얼굴과 목을 수시로 식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관찰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적응했죠. 에어컨, 제습기, 쿨링 의류, 냉감 침구.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더위와 싸우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담담한 표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도 이 정도 더위에는 한낮 활동을 중단하는데 말이죠. 여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위가 심하면 추위는 좀 덜하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1월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온화한 겨울일 거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했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핥히는 바람은 마치 면도날 같았어요.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콧 속의 공기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시베리아 수준인데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덮는 거죠. 게다가 바람이 심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혹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는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극한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기후학적으로는 비슷한 위도의 지중해 연안처럼 온화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북쪽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 칼바람이 얼굴을 찌르고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5분만 걸어도 뺨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나라에서는 국가재난 상황 아닌가요? 학교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태연했어요. 이 정도 추위는 매년 겪는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영하 20도도 내려갑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울 땐 사막급, 추울 땐 북극 수준.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기후를 모두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리를 지켜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은 기본이고 전기방석, 손난로, 온열 마스크, 발열레 등 추위에 대항하는 온갖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가니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온돌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서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기술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대에 와서는 이를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극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한반도만의 독특한 기후. 특성이 한국인들의 생존 DNA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현상을 다시 조사하고 싶었어요. 도착하기 전날 연구원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수치가 위험 단계입니다.
공항에 KF94 마스크 준비해 두겠습니다. 도착 즉시 착용하세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도시가 왜 이런 색깔인가요? 이건 안개인가요? 안개가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섞인 겁니다. 중국의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 입자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한반도 전역을 덮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코와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마치 철가루를 흡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니.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나요? 물론이죠. 마스크 끼고 공기청정기 틀고 외출 시간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봄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대부분 적응했어요. 거리로 나가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들은 밀폐된 채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상점에 들어갔을 때 자동문이 열리면서 공기 커튼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마치 방사능 오염 지역의 대응 방식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니까요. 우리 몸에 축적되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수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재앙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양한 극한 환경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일반 한국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가전제품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기본이고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었어요. 거실에는 대형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각 방마다 작은 공기청정기가 또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제습기와 가습기가 나란히 있었고 침실에는 온풍기, 전기매트, 냉풍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비데는 기본이고 바닥과 변기까지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가 필요한가요? 이 정도면 가전제품 매장 같은데요.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제습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겨울에는 전기 매트 없이는 침대가 얼음장 같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주어진 기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여름마다 청소해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요. 정수기 필터는 2달에 한 번, 보일러 점검은 가을에 해야 하고 제습기는 장마철에 24시간 돌려야 해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우주정거장이나 잠수함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문화가 궁금해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짐을 쌌는데 주변을 보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왜 퇴근하지 않나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끝나나요? 상황 봐서요. 보통 9시에서 10시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일한다고요?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회식이 시작됐고 회식이 끝난 후에도 2차, 3차가 이어졌어요. 한 정장 차림의 직원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모두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 정도로 일하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한 관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계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야근이요? 원래 하는 거죠. 수능이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잠이요? 많이 자면 불안하잖아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 환경도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태생부터 생존 모드로 살아야 했던 곳이었어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은 북한이 가로막은 실질적 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받았으며 식민지, 전쟁,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1인당 GDP는 80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인프라도 산업도 없었죠. 미국조차 회생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60에서 8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 성장을 이루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한 민족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경제사의 패턴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았어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애국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국가적 단결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생존력은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70, 8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중동으로 대규모 이주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사막의 개미라 불렸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불평 없이 남들보다 몇 배 더 일했어요. 반대로 영하 40도의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혹한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전통 한식과 온돌 같은 난방 기술을 활용해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권을 구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코리안타운, 미국의 한국마트, 유럽의 한식당, 아프리카의 김치 공장까지 세계 어디서든 한국식 생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만약 한국인이 우주 식민지로 간다면 가장 먼저 한식당을 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1960, 7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 발전을 선택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산업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차를 만들 수 없다는 평가에도 현대차가 탄생했고 불가능하다던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되었으며 자본도 기술도 없던 상태에서 삼성과 SK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어요. 한국 제품의 특징도 흥미로웠습니다. 삼성과 LG의 에어컨은 중동의 50도 사막에서도 작동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영하 40도 러시아에서도 문제없이 달렸으며 갤럭시 스마트폰은 군용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극한 환경이기에 그 환경을 견디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름에 40도, 겨울에 영하 20도를 오가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에 맞는 생존형 기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이 넘는 연구 후 저는 하버드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말로 시작해 한국의 극한 환경과 한국인들의 생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지? 더 놀라운 결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을 개조하는 능력, 강한 노동 윤리와 적응력, 어디서든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면 미래에도 강한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존 민족입니다. 이들이 우주시대에도 가장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 식민지를 개척한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마을을 만들고 생존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논문 발표 후 전 세계 언론이 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은 생존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 발전한 기술력과 초인적 생존 본능.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한식당이 생길 것이다. 뉴욕타임스, BBC, CNN까지 제 연구를 인용했고 얼마 후 한국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일상을 관찰했어요. 모든 행동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같았고 편의점에서 빠르게 식사하는 학생은 효율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를 마치며 제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인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아내는 생존 전문가들이며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DNA를 가진 종족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종말 후의 세계에서도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최신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사계절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겐 오직 적응하면 되는 새로운 환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를 세계 곳곳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도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존 종족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극한의 환경이 최강의 생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번영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